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몇 년 전 4년이나 사랑했던 사람과 단 3개월 만에 이혼했던 아픈 상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 환상만 보이고 현실을 모른다더니 제가 딱 그런 경우였죠. 이혼을 하고 아직도 남자라면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대어도 보통 대인 게 아니어서요. 작년에 우연히 사연 살롱 채널을 알게 돼서 듣게 됐는데 저랑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너무 그분들 심정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고요. 이제는 제 과거도 훌훌 털어버릴 겸 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를 만만하다고 여겨서 결혼하고 지네 집만 챙긴 이기적이고 재수없는 남자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은 중학교 동창이었고 다시 만난 건 한 친구의 결혼식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와 저는 중학교만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꾸준히 연락이 돼서 계속 만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인연이 오래된 친구가 결혼을 한다니 정말 축하할 일이었죠. 그 친구 결혼식 축하를 위해 중학교 동창들이 몇몇 모이게 됐는데 거기에 남편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중학생 때 남편을 좀 좋아했어요. 대놓고 선물을 준 적도 있었지만 남편이 그다지 반응이 없어서 시들해지고 저는 친구들하고 또 다른 애를 좋아했고요. 그럼에도 예전 기억이 되살아나서 좀 설레더라고요. 중학생 때도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얀 게 잘생겨서 눈에 띄었는데 다시 만나서 본 남편도 친구들 중 제일 잘나긴 했더라고요. 잘생기고 가진 거 없는데도 부티 나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남편이 딱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이고 표정이나 행동에서 생활이 묻어났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그때도 취직이 안 돼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외모가 눈에 띄어서 대학을 방송연예과로 진학을 했는데 배우로 잘 풀리지 않아서 다른 일을 찾는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특수한 직업을 하려다가 일반직을 찾으려 하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살아있으니 다 만나는구나. 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이나 됐다고 살아있는 타령이야. 아무튼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다. 그렇게 가볍게 인사나 주고받다가 말겠지 했는데 의외로 남편과는 친구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는 제가 부럽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배우를 할 만큼 잘생겼고 그쪽 세계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봤다는 걸 부럽다고 했어요. 제가 모르는 세상은 동경하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한테 취업 정보도 알려주고 면접 요령 같은 것도 코치를 하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됐죠. 지훈이 너는 방송 쪽을 그래도 아니까 연예계 관련된 업종을 알아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쪽으로 취직한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쪽도 생각해보고 있어. 그래도 현장에 가는 매니저 같은 일보다는 사무랑 관련된 걸 하고 싶어. 정규직이 되어야 나도 마음이 놓을 것 같아. 남편은 저한테 취직활동 도움을 받았고 가끔 제가 밥을 사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새 둘이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울고불고 한 날도 있었고 연예기획사의 매니저로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나온 적도 있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 돈으로
남편 밥도 사 먹이고 면접 갈 때 쓸 돈도 주고 그랬었네요. 저와 사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 바라니까 챙긴 거였고,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기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저한테 헤어지자며 자기가 저보다 못한 것 같아서 자꾸 열등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는 게 안타까워 말없이 옆에 있었고, 그렇게 인연을 이어나가던 중 드디어 남편이 취직을 하게 됐어요. 공연과 관련된 기획사 쪽 일이었지만 현장이 아닌 사무직이었고, 회사도 꽤 탄탄한 곳이고 대기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남편은 최종 합격 후에 너무 좋아서 방방 뛰기까지 했어요. 정말 잘 됐다. 축하해.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네. 와, 그동안 진짜 형수랑 너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고맙다, 수희야. 남편이 말한 형수는 몇 년 전 형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조카 둘을 키우는데 중학생들이라고 했어요. 형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형 밑에서 자랐는데 형수가 많이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늘 말끝마다 형수 얘기가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게 듣기 싫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 잘해주는 형수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형이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한 식구로 잘 지낸다니 오히려 다행이죠. 그렇게 남편이 취직하고 반년쯤 됐을 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남친이 입사하고 2달쯤 후부터 양쪽 집안에 인사하고 결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도 어찌나 정신없이 시간이 가는지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후딱후딱 지나가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직장 없는 남친 때문에 마음고생한다고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지만 결혼한다고 하니 잘 살라고 남편한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신혼집은 부모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나 돈 모아놓은 거 있어. 그걸로 작은 전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돼. 예, 그러지 말고 우리 하자는 대로 해. 요즘 집 마련하기가 좀 어렵니? 너네 그래서 언제 돈 모을 건데? 아이도 생길 텐데. 그러면 니들 돈 쓸 일만 있다고. 엄마 말이 맞다. 아빠랑 엄마, 수희 너 결혼하면 집 사주자고 너 대학 들어갈 때부터 준비한 게 있어. 그러니 결혼 선물로 받아. 이건 네 오빠도 결혼할 때 받은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발 뻗고 잠을 잔다고. 엄마 아빠 마음 너무 매정하게 뿌리치지 마라. 그렇게 부모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윗감이어도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에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이 30대에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걱정이 되신 것도 있고, 저 고생하지 말라고 마음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죠. 오빠랑 똑같이 해주었다고 하지만 오빠한테는 집을 살 때 얼마 정도 보태주시기만 한 걸 알고 있어서 속으로 참 미안하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정말 형수한테 많이 의지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랑 결혼을 했음에도 뭐든 형수한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 형수는 저를 싫어하는 티를 많이 냈고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거 당사자 앞에서는 티 안 내는데 남편 형수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도련님 진짜 잘생기고 괜찮잖아. 수희씨, 이제 동서라고 해야지? 아무튼 동서보다 더 괜찮은 여자 만날 수도 있는데 취직하기 전까지 많이 챙겨줬다고 결혼까지 가는 걸 보니
우리 도련님 의리 하나는 끝내준다 했어.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 챙겨줬다고 결혼까지 해? 그런 시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서가 우리 도련님한테 계속 힘이 되어줘야 돼. 알겠어?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 다니다 은퇴하셨다며? 우리 도련님한테 숟가락 얹고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 그럴 일 없어요. 형님,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는 잘해두셔서 저희 도와주시면 도와주시지 손 벌리지 않으세요. 도와줄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지 뭐. 라며 말꼬리를 흘리는데 진짜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당장 들어가서 살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남편 돈 없다고 해서 웬만한 혼수도 제가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제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항상 만나면 아래 위로 훑으며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아파트에 들어간 게 아니라 베란다 확장 공사가 늦어져서 잠깐 제가 살던 투룸 오피스텔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공사는 2~3달 정도 더 걸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오피스텔 주인하고 신뢰관계를 잘 쌓아서인지 주인은 제가 나가면 자기 딸 들어와서 살 거라고 했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그럼 3달 더 있으라고 돈도 더 안 받고 연장해 주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남편도 형님도 그런 걸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좀 빈정상했지만 신혼 초부터 목소리 높이기 싫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어요. 게다가 4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도 보게 됐고요. 이 사람은 방송 연예과를 나와서 그런지 남들 눈을 되게 의식하고 꾸미고 다니는데 집은 진짜 하나도 치우지를 않았어요. 자기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나면 싹 빠져나가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곤 했어요. 또 형님은 왜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며 제 살림에 혼수를 두는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잘 먹는 반찬 싸운다고 해서 고맙기까지 했는데요.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는 별소리를 다 해대더라고요. 아니, 생각보다 많이 좁네. 투룸이 아니라 그냥 원룸 같아. 이런 데서 3달이나 우리 도련님 있어야 되는 거야? 청소도 자주 하고 위생신경 좀 써야겠다. 아니, 부엌 그릇은 왜 한쪽에 쪼르륵 놔둔 거야? 라더니 제 찬장을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릇 위치를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어차피 저희 이사 갈 거고 제가 쓰던 대로 두는 게 익숙해서 편하거든요. 그리고 제 살림이니까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동서, 우리가 동서지간이기는 해도 나랑 동서랑 12살 차이 나는 거 알지? 띠동갑이라고 내가 선생을 해도 될 나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른이 하는 말은 새겨들어. 알았어? 그렇게 형님이 가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이사가서 쓸 가전제품을 정리하다가 물건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새 집에 들어가서 뜯으려고 박스채 그대로 놔둔 거였는데 스탠드형 모니터하고 신형 에어프라이어 기기가 없더라고요. 지훈씨,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스탠드 모니터랑 내 친구한테 선물 받은 에어프라이어 왜 안 보여? 어디 뒀더라? 그거 형수 갖다 드렸는데 조카들이 벽걸이 모니터 때문에 거실 나오기 불편하다고 했대. 그래서 그거 갖다 드리는 김에 에어프라이어 사고 싶다고 하신 게 생각나서 같이 갖다 드렸지. 뭐? 그걸 형님한테 갖다 드렸다고? 그럼 우리는 어쩌고? 저는 이 일만큼은 그냥 넘어가게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뭐 어때?
우리는 벽걸이 모니터 쓰면 되고 에어프라이어도 필요하면 나중에 사면 되잖아. 당장 필요하다는데 우리보다 더 잘 쓰지 않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스탠드 모니터 우리 혼수에 돈 들어가는 거 줄여주느라 엄마 아빠가 사주신 거잖아.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그것도 내 친구가 사준 건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형님한테 갖다 줘? 그리고 형님은 형님이 사서 쓰시면 되지. 왜 혼수를 마음대로 갖다 줘? 말을 하다 보니 점점 열이 받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 혀를 차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둘이 같이 살면 공동으로 갖는 건데 누가 사주고 그런 게 뭐 그리 중요해? 그래, 공동으로 갖는 거라면 더더욱 나한테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 적어도 나한테 갖다 줘도 되냐고 물어봐야 맞는 거지. 너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따진다. 니네 친정에서 사준 거라고 그렇게 티내고 싶냐? 네 친구 선물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그게 몇 푼이나 한다고 이 난리야. 그럼 그 몇 푼 하는 거 지훈 씨가 번 돈으로 사주지. 왜 혼수로 들어온 걸 손을 대냐고. 그리고 형님, 말은 지훈 씨 반찬 가져온 거라고 하시면서도 과일도 가져가시고 내가 아끼는 홍차까지 낼름 집어가시더라. 그러면서 내 살림에는 어찌나 참견하시는지. 우리 둘이 살면 그건 우리 살림이지. 더는 형님이 관여할 일 아니잖아. 그동안은 지훈 씨가 형님한테 의지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야, 어떻게 사람이 결혼했다고 안면 싹 바꾸고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고 그러냐? 하려면 네가 해. 그리고 형수가 우리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관여한다는 식으로 말할 건 아니지. 과일이랑 홍차는 또 사면 되는 거고. 참 쉽게 말한다. 그럼 형님도 형님 돈으로 사면 되지. 왜 우리 걸 집어가. 안 그래도 이사도 해야 되고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그럴수록 돈 아끼게 해줘야지. 이게 도와주는 거야? 아, 좀 그만해. 들어오자마자 되게 징징거리네 진짜.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때부터 뭐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제가 연애할 때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날 이후로 남편한테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남편은 은근히 눈치를 보면서 다음에는 먼저 상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제 마음은 어쩐지 편치 않았고 제가 결혼을 한 게 단단히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혼집으로 옮길 때까지만이라도 두고 봐야겠다는 마음에 혼인신고서를 내지 않고 그냥 제 가방 안에 넣어뒀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형님은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며 자꾸 제 부엌 일이나 청소하는 것까지 잔소리를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형수한테 뭐 하나라도 쥐어주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 눈치가 보여서 집에 들어온 혼수를 마음대로 주지 못하자 아주 제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현금 5만 원권을 뭉텅이로 꺼내서 형님 손에 쥐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 가자는 말 한 번 안 하는 남편놈이 점점 괘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려고 한 결혼이 아닌데 날이 갈수록 속상하기만 했죠.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희가 아파트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아파트에 한번 가보려고 해도 남편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며 바쁜데 저는 회사 일하고 집안일만 하라고 해서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공사가 끝나가고 도배도 다시 한다는데 궁금하잖아요. 회사가 좀 일찍 끝난 날 저는 집에 가던 길에 갑자기 저희가 들어갈 아파트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공사하는 분들한테도 사전에 연락을 안 하고 불쑥 찾아갔죠.
그런데 아파트에 뜻밖의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형님이었는데요. 양손을 허리에 얹고 안방에서 나오는데 이건 아주 집주인 포스 저리 가라더라고요.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러는 동서는 아, 회사 끝나고 들린 건가? 네, 도배도 다시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요. 형님은 뭐 보러 오신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요. 아니, 그래도 새 집인데 내가 봐줘야 되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아무튼 여기 동네가 참 좋아. 깨끗하고 단지도 넓고. 네, 저희 부모님이 아이 낳으면 초등학생 때까지는 다른 데 이사 가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근처에 초등학교도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으로는 좀 커도 34평형에 방 3개짜리 해주신다고요. 그래, 부모님이 아주 지혜가 남다르셔.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버스로 얼마 멀지 않고 애들 다니기 괜찮은 학원도 있거든. 애들 교육하기에는 아주 좋은 동네야. 라면서 자기가 뿌듯해하는데 뭐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자기 시동생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저러나 보다 했지만요. 공사 마무리며 도배 다 끝나려면 한 보름 남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새 집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뭐 동서가 알아서 잘하긴 하겠지만 말이야. 알았어. 웬일로 형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잘할 거라는 말까지 하나.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괜한 말했다가 트집 잡힐까봐 조용히 있다가 같이 아파트를 나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죠.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건 말이야. 그것도 형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는 건 아니지? 아파트? 그건 갑자기 왜? 아까 회사 일찍 끝나서 공사 마무리되는 것도 볼 겸 갔더니 형님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 근데 지훈 씨 형님한테 우리 새 아파트 비밀번호 알려줬어?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형수도 우리 새 집 알아야지. 한번 둘러보고 싶다고 해서 알려줬는데 내키지 않으면 비번 바꾸면 되잖아. 그런 건 좀 미리 말하면 안 돼? 내가 형님하고 안 마주쳤으면 또 나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근데 아파트 인테리어나 가구나 냉장고 같은 거 형님이 간섭 안 하셨으면 해. 우리 살림이지 형님 살림 아니라는 거 확실했으면 좋겠어. 형수도 우리 거기 들어가면 더는 간섭 안 하시겠지.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동안 형님이 여기 와서 하신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무디게 가만히 있겠어? 알았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 그러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뭔가 수상하긴 하더군요. 말만 그렇게 하고 또 형님이 와서 다 자기 집인 것처럼 멋대로 굴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삿날 며칠 앞두고 남편이 한 말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기 있잖아. 우리 이사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우리 여기 살기에 좁지도 않고 여기가 회사 다니기에도 나쁘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새 아파트는 형수랑 조카들 들어가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눈만 깜빡거리며 있으니 남편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지금 한 말 그거 진심이야? 농담이지? 내가 왜 이런 일로 농담을 해? 솔직히 우리 아직 그런 큰 집 필요 없고 형수는 애들도 커서 각자 방 필요하고 거실도 넓은 게 좋은데 지금 형수 집은 좀 좁잖아. 저는 그때 제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아파트에 갔을 때 형님이 주인 노릇하고 있던 모습이요.
그게 진심이면 혹시 형님하고 미리 다 말된 거야? 그래서 저번에 형님이 나랑 아파트에서 만난 거고? 형님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와서 살려고 미리 보러 온 거란 말이야? 뭐 그런 거지. 네가 갑자기 찾아가는 바람에 미리 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 빨랐다는 소리야. 그 아파트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4명인 건 알지? 그런데 거기에 형님네를 들여보내자고? 우리는 여기서 살고? 제정신이야? 미친 거야? 우리 여기 이제 곧 나가야 돼. 석 달 산 것도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다시 말 좀 잘해봐. 너랑 집주인 친하잖아. 친하면 호구 취급해도 되니? 우리 멋대로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갈 거니까 따님은 다른 데 보내고 우리가 살겠다. 그러라고? 그게 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집주인한테도 더 이득이잖아. 와, 나 미치겠네. 야, 박지훈. 너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내 아파트도 네 형수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그거구나? 아니, 형수는 애들도 그렇고 34평에서 살만하잖아. 우리가 몇 년만 양보하자. 조카들 곧 다들 수능 보고 대학 간다. 그때 우리가 들어가도 늦지 않지. 그리고 집은 네 명의인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이제 우리 부부니까 니께 내 거인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야, 너는 왜 항상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해? 이게 어디가 나를 그 집 명의자 대접하는 거니? 너 아주 형수한테 마음 씀씀이가 눈물겨운데 그 눈물겨움을 왜 네 돈으로 안 하고 다 내 걸로 하니? 여태껏 다 그랬잖아. 네 형수한테 준 거 다 내 앞으로 들어온 거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 아닌 게 아니라 저번 스탠드 모니터와 에어프라이어 말고도 그 뒤로 남편이 자기 형수네로 보낸 물건이 몇 개 더 있었어요. 그것도 꽤 괜찮은 고급 가전제품들을요. 아니, 나는 네가 아직도 네 거 내 거 따지는 게 이해가 안 돼. 누구 앞에 들어왔든 필요한 사람 주는 건데 뭐 어때? 네 거 내 거는 안 따지면서 나한테 말은 안 해? 그건 대체 무슨 편리한 심보야? 야, 다 됐고 안 돼. 그 아파트 형님네 절대 못 들어가. 절대 안 돼. 형수님 이미 이사 준비 다 마쳤어. 이삿짐 센터 예약도 했고. 취소하시라고 해. 집주인이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하면 되잖아. 너는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현숙님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라고 그러냐? 우리 형수 그동안 보낸 세월 보상받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아파트에서 살만해. 너무 그러지 마. 야, 우리 부모님은 어디 돈이 썩어나서 니네 형수 거기서 살라고 나한테 아파트 해준 줄 아니? 우리 부모님 정성은 뭘로 보는 거야? 너 그런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제대로 인사 한번 했어? 알았어. 내가 이번 주 가서 인사드릴게. 그러면 됐지? 그냥 진행하는 거다. 어차피 벽추도 그렇고 베란다도 형수 취향에 맞췄어. 그러니까 그냥 형수님 들어가시게 하자. 야, 박지훈. 너 이러려고 나한테는 아파트 신경 쓰지 말고 내일 하고 여기 집만 신경 쓰라고 했던 거구나. 너 그때부터 네 형수 아파트에 살게 할 생각이었구나. 말하기가 좀 그렇지.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고 나야 말하기도 좋지 않겠어? 그럼 우리 얼른 집 알아봐야겠다. 일단 이따 집에 오다가 부동산부터 들릴까?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형수만 생각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이야기는 아예 흘려버리고 지 형수 아파트에서 살게 하려고 저희 다른 전세 알아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희야, 우리 꼭 큰 집 아니어도 되잖아? 적당히 지금 우리 있는 돈에 맞춰서 월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너 나 속 뒤집으려고 작정했지?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당장 네 형수한테 안 된다고 해. 취소됐다고 해. 아니면 나 가만 안 있어.
너도 좀 적당히 해라. 나이 많은 형수 좋은 데에서 살게 하면 안 되냐? 그냥 좀 넘어가라고. 넘어갈 걸 넘어가라고 해야지. 그렇게 네가 네 형수 좋은 데에 살게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네가 아파트 사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사냐? 이제 겨우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그렇게 남편은 자기 형수를 제 아파트로 보내겠다고 버텼고, 저도 경고하니까 제 말 들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인간은 그런 말까지 지 형수한테 전했는지 그날 오후에 회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 내가 도련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이사 가는 거 반대한다며? 아니, 도련님이 기껏 마음 써서 우리 들어가게 해주겠다는데 거기에 동서가 왜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래? 결혼했으면 남편 말을 들어야지. 그 집이 동서명이라고 그거 가지고 되게 유세했던 모양이던데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앞으로 더 잘 될 사람은 우리 도련님이지. 막말로 동서 애 낳고 집에 들어앉아봐. 경단녀 다시 취직하기 쉬운 줄 알아? 복직해도 회사에서 예전 같지 않을걸? 그러니까 앞으로 동서 먹고 살게 해줄 도련님 말 들으라고. 나 우리 애들하고 거기서 몇 년 살면서 애들 편하게 학원도 보내고 나도 괜찮은 마트에서 장도 쉽게 보고 그러자. 형님, 그런 거 요즘 다 온라인 주문하잖아요. 애들 학원 그렇게 보내고 싶으시면 온라인 1:1 가외하세요. 정말 싸가지 없다 싶었는데 말하는 게 아주 수준 나오네. 어떻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내가 그 집 살 수준이지. 아직 동서는 그 집 살 수준 안 된다고. 아무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분명히 한 말, 이거 녹음도 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딴 말하지 마세요. 동서나 정신 차려. 어디 남편이 정한 일에 여자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야. 그게 결혼한 여자의 자세야?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구한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형님이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니까 지금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 거기 마음에 들어서 살고 싶다고 했다. 왜? 그게 뭐? 라며 악을 쓰길래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저도 제 앞길을 다시 계획해야겠다 마음먹고 집에 갔죠. 이미 둘이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야, 너 어떻게 형수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형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네가 암만 그래봤자 이미 결정난 일이야. 웃기시네. 야, 너 우리 혼인신고 안 한 거 모르냐? 나 아직 그거 주민센터에 안 가져갔거든? 그러자 잠시 당황하던 남편은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뭐? 너 나랑 헤어지겠다. 뭐 그러는 거냐? 야, 웃기지 마. 결혼하고 3달 만에 이혼? 무슨 사랑과 전쟁이냐? 너 그럴 배포도 없잖아.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구설수에 오르는 거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다인 애가 그런 일을 벌인다고?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안 하던 것도 해야지. 네가 그렇게 겁준다고 내가 눈이나 꿈쩍할 것 같아? 야, 솔직히 형수가 너랑 결혼하는 거 반대 많이 했어. 그런데도 내가 너랑 결혼한 건 네가 나 하자는 대로 다 따라올 게 보여서였어. 나 취준생일 때 네가 나한테 해주는 거 보고 알았지. 아, 얘는 그냥 내가 돈 쓰면 쓰는 대로 가만히 있겠구나. 잘났어도 튀고 피곤한 애들보다는 얘가 낫겠구나 한 거라고.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하니? 네가 암만 말로 그렇게 나한테 겁줘봐라. 난 널 알거든. 그러니까 너만 피곤하게 그러지 말고 하자는 대로 해라. 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완전히 호구로 봤구나. 평생 편하게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였어. 내가 바보 맞네. 너 같은 걸 사랑이라고 믿고 결혼까지 한 게 바보 맞아.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 냉정 상태가 계속됐죠. 대신 문자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형수 아파트 들어가는 거 취소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조롱하는 문자만 보냈어요. 김수희 씨, 너무 애쓰지 말라고. 네가 이런다고 이미 결정 난 거 안 바뀌니까 얼른 이사 갈지 말아봐. 내일은 부동산 갈 거니까 안 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그 이사는 너 혼자 가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그렇게 저희는 팽팽히 맞섰고 결국 형님네가 이사하는 날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전날 미리 가서 사람들을 불러 형님이 미리 넣어놓은 가구도 다 밖으로 빼놓고 제가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형님은 비번을 아무리 눌러도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동서, 이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결해. 어서 나오라고. 그러자 경비원 둘이 저희 집 앞에 와서 형님한테 시끄러우니 나가달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주인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경찰 부릅니다. 아니, 여기가 내가 이사 올 집인데 어디 나보고 가라고 해요.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어제 여기 주인 이사 들어왔어요. 저희가 얼굴 보고 다 확인도 했고요. 여기 주민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이러면 안 돼요. 얼른 나가주세요. 그렇게 형님은 소리를 지르며 억지로 끌려나갔어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아파트에 들어와 보겠다고 주차장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해가 질 때까지 있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짐을 옮겨 자기 집으로 가야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야 그날 하루 종일 저한테 전화에 문자로 이상한 말을 해대던 남편한테 만나자고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카페에서 보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우리 혼인신고 안 해서 어차피 둘 다 1억 안 남을 거야. 그런데 일단 사실혼 관계라서 정리는 필요하거든. 너 그동안 나한테 타간 돈 다 내놔. 야, 너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래? 그래, 네 소원대로 형수 아파트 못 들어갔으면 됐지. 이딴 식으로 할 거냐고. 나 너랑 안 산다고. 귓구멍 막혔으면 뚫고 잘 들어. 네가 3달 동안 어떤 놈인지 나한테 너무 잘 보여줬고 저번에 나랑 살면 편할 것 같다고 했던 말도 나 다 녹음해놨어. 네가 아파트 네 형수 살게 해준다고 할 때부터 나 너랑 한 말 전부 다 녹음해놨다고.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 것 같아? 어떻게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를 따져? 당연히 따져. 너 지금 여기서도 물어봐. 이게 말이 되는지. 내가 카페 직원한테 물어보고 올까? 내가 해봐?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너 왜 이제 와서 아무 말도 못해? 네 말이 맞다면 경비 아저씨들이 왜 경찰 부른다고 했겠어? 법적으로도 네 형수가 내 집에 들어올 권리가 없기 때문이야. 그 어떤 계약서 한 장도 없으니 네 형수가 내 집에 오는 건 무단 침입이라고. 너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수희야, 이건 부부 사이 문제고 가족 일인데. 가족 같은 소리 하네. 어떤 가족이 맨날 한 사람은 소외돼서 둘이 꾸민 일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사니? 그게 가족이야? 넌 나한테 가족이 아니야. 넌 기생충이라고.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남편은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 남편은 자기가 쓴 돈을 정말 전부 줘야 되냐며 용돈으로 줬던 건 안 받으면 안 되냐고 비굴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다 돌려받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이제 제가 의리 없고 나쁜 년이라고 동창들한테 소문을 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저를 어떻게든 나쁜 사람 만들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저와 계속 연락을 했던 친구가 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중학생 동창들은 남편보다 그 친구와 더 친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물론 그중 몇 명은 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친정에서 제 앞으로 해준 아파트에 자기 형수를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은 다들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의 관계는 끝이 났고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제 손을 들어줘서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와 그동안 가져갔던 돈을 다 갚아야 했어요. 그러자 남편 형수가 더 길길이 뛰며 난리더라고요. 그거 봐요, 도련님. 내가 저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인상이 안 좋다고. 도련님 제대로 뒷바라지 못할 것 같다고. 얼마나 그랬어? 결국은 이런 꼴을 보고만 해. 아, 저 독한 게 우리 도련님 신세를 망쳤어. 그때 저만 치서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형님한테 싸대기를 한 대 갈겨버렸어요. 형님은 저희 엄마가 없는 줄 알고 발악을 하다가 뺨을 얻어맞고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죠. 이 미친 것들이 뚫린 입이라고 끝까지 함부로 말을 해? 야, 우리야말로 네 시동생하고 우리 딸 결혼 안 시키려고 했어. 그래도 결혼한다니 고생하지 말라고 해준 아파트에 뭐? 우리 딸이 수준이 안 맞아? 네가 수준이 맞아? 야, 그럼 네 돈으로 벌어서 네가 사서 들어가. 수준에 맞게. 헛타대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못된 짓이야. 그제야 형님은 조용해졌고 뒤에서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은 뒷걸음질을 치며 우리 부모님한테 안 걸리려고 쌩하니 도망을 가버렸어요. 정말 끝까지 치사하고 비열한 모습만 남긴 최악의 인간이죠. 결국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를 물어주고 그동안 가져간 돈도 갚아야 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걸 갚느라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는데 그것마저도 비싸서 얼마 못 입고 나와서 회사랑 한참 먼 곳에 원룸 빌라를 얻었다고 해요. 남편 형수도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다고 신이 나서 전세 뺀 걸로 가구니 뭐니 사느라 돈을 다 써버려서 돈을 다시 마련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저한테 한 짓이 있는데 제가 뭐가 불쌍하겠어요. 그걸 보면 지 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 후 아직까지 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남자 안 만나면 어떤가요? 아직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좋은 사람을 만날지도요. 그때는 정말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다 대학에 입학시키고 인생에서 오랜만에 저 스스로를 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10대, 20대 때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30대부터 40대 후반까지는
제가 이룬 제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3, 40대 때는 정말 돌이켜보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매일 하루하루 깨야 하는 도전 과제들을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해내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그 시간들 중에도 제 남편, 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들도 분명 존재했지만요. 그래도 꽤 오랜만에 돌아온 저만을 위한 시간들이 정말 눈물겹게 소중하고 반갑기는 하네요. 몇십 년간 누군가를 케어해주는 게 제 몸에 배어있다 보니 요새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적응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 와중에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이 사연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시댁에 한 번이라도 안 되어 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지만요. 만약 있으시다면 결혼을 정말 잘하신 거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 시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어머님께서는 젊은 시절 소위 말하는 철없는 부잣집 막내딸이셨는데 무려 미성년자 때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을 해 남편을 가졌다고 해요. 그 바람에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일찍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아버님과는 깊은 관계가 아닐 때 사고를 치신 거라 금방 안 맞는다는 걸 느끼고 몇 년 못 가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어머님 쪽에서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은 어머님 손에서 자랐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사이가 꽤 안 좋게 헤어지셨던 건지 이혼한 후로는 아예 만나지 않으셨던 모양이었어요. 남편도 아버님 얼굴은 어렴풋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그 뒤로 어머님 집안에서는 어머님을 어떻게든 재혼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 시대 사상으론 아이 딸린 유부녀를 받아들이기엔 편견이 유달리 심했을 때니 잘 되었을 리가 없었겠죠. 게다가 어머님께서 젊은 시절엔 더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었다고 해요. 때문에 재혼 직전까지 갔던 남자에게도 소박을 맞았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힘들게 남편을 키워온 탓에 남편은 어머님에게 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혈연이 서로밖에 없었으니 애틋할 만도 했죠. 양쪽 부모님이 다 계시고 동생도 있는 저에겐 그게 어떤 감정인지 상상도 잘 가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남편이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탓에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께 참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편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코끝이 괜히 찡해지기도 하고 그 편견 심하던 시절 어렸던 시어머니께서 혼자서 그 세상의 모진 시선들을 다 견뎌내며 제 남편을 키워냈을 걸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의 동질감과 연민이 솟아났기 때문이었죠. 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땐 생각보다 소녀 같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남편을 일찍 낳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부모님 또래보다는 한참 어려 보이셨고 체구도 왜소하고 차림새도 또래 중장년층 분들보다 훨씬 트렌디하셨거든요. 아우, 참 말선해 보이네. 우리 아들이 아비 없이 혼자 자라서 그런지 외로움이 참 많아. 네가 곁에서 좋은 반려자가 되어주었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선호 씨나 저나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 시댁이 홀어머니 한 분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참 걱정이 많았어요. 주위에서도 기겁을 했죠. 뭐라고? 시댁 중에 최악이 홀어머니라던데 괜찮겠어? 그냥 시어머니들도 자기 아들 장가만 보냈다 하면 자식 뺏기는 줄 알고 눈에 불을 켜고 시집살이 시키는데 홀어머니면 더하지. 완전 자기 보물 뺏긴 년 굴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 집에 얹혀 지내시려는 거 아니야? 만나 뵀을 땐 그런 분은 아니실 것 같긴 했는데 역시 모르는 거겠지? 당연하지. 처음부터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이 어딨어? 보통 시댁이라는 게 결혼하고 나면 돌변하더라. 조심해. 너도 홀어머니만큼 제 아들 애틋하게 여기는 족속이 또 없다. 그래,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시어머니가 홀어머니라는 점이 내심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실제로 만나 뵈었을 때 어머님께서 딱히 며느리라고 눈치 주거나 하대하기는커녕 정말 집에 온 손님 대하듯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어머니를 뵐 때마다 아들보다 더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저도 시댁에 가는 길이 기분 좋을 정도였어요. 아, 내가 딸이 없어 봐서 선우한테는 비밀이지만 사실 나는 딸을 꼭 갖고 싶었거든. 근데 사람 일이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 이제라도 예쁜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아. 어머님은 딸 로망이 있었다고 하신 말씀이 진심이셨는지 저를 네일샵에 데리고 가 함께 네일을 받기도 하고 옷 쇼핑에 데려가 이것저것 사주시기도 하는 등 딸과 할 법한 데이트에 저를 많이 데리고 다녀주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으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에게 부담도 눈치도 주지 않고 한턱 시원하게 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말려야 했죠. 어머님, 저희한테 잘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머님 쓰세요. 저희가 어머님 돈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참 좋아요. 아, 우리 며느리가 참 심성도 고와. 선호 너 진짜 네 아내한테 잘해라. 요즘 세상에 이런 애가 없어. 이렇게 싹싹하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마음도 착하고 얼마나 좋니? 정말 우리 현주는 내 딸 같아. 아이, 엄마도 참. 드는 아들 서운하게 매번 이럴 거예요. 우리 엄마 뺏기게 생겼네. 사이가 좋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넌 무슨 질투를 하니? 너도 네 아내 잘난 건 알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현주야? 맞아요, 어머님. 나도 내 와이프 잘난 거 아니까 데리고 왔지. 안 그럼 데리고 왔겠어? 그이구 말은 잘해요. 시댁에 간다고 해도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님 세 사람뿐이라 그런지 저희는 참 사이가 좋았어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화기애애해서 저도 말만 듣던 새로운 가족이 생긴 느낌이었죠. 가끔 친정과 트러블이 있을 때면 시댁이 낫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평화가 유지되는 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와 제 남편 앞에 상상도 못했던 존재가 나타났으니까요. 해가 바뀌고 설휴가 왔을 때였어요. 하루는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을 예약해 식사를 하기로 했죠. 네, 엄마. 저희 다 왔어요. 벌써 도착하셨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 곧 들어가요. 벌써 오셨대?
서둘러야겠네. 그러게, 룸으로 예약해놔서 다행이다. 그날 저희는 어머님께서 먼저 도착하셨다는 연락에 허겁지겁 예약했던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웬 젊은 부부와 함께 합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순간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의심했었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어머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왔니? 문이 열리자마자 낯선 부부의 얼굴이 저희 부부에게로 확 쏠리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의 얼굴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한 걸 꾹 참았어요. 제 남편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편 역시 깜짝 놀란 듯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잠깐의 정적 끝에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구예요? 이야기하자면 길구나. 이리들 와서 앉으렴. 손짓하는 어머님의 옆좌석에 앉아 반대편 부부의 얼굴을 마주보는데 그 순간의 기분이랑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군요. 남편과 꼭 닮은 얼굴을 한 남자는 평범한 형제라고 하기에도 너무 얼굴이 닮아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놀랐으니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어머님도 저희의 반응을 예상은 했었는지 남편의 눈치를 유심히 살피다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네 아빠랑 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너뿐만이 아니었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네 쌍둥이 형, 정훈의 부부야. 쌍둥이 형이요? 저한테 형제가 있었어요, 엄마? 네 아빠랑 돌아선 지는 하도 오래되기도 했고 헤어질 때 워낙 안 좋게 헤어져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네 형 이야기도 일절 안 했었어. 그런데 정우가 날 찾아왔더구나.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혹시나 네가 불편해할까 봐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어.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갑자기 쌍둥이 형이라니. 미리 언급이라도 해주지 그러셨어요. 형도 제 존재는 모르고 있었나요? 나는 알고 있었어, 선호야. 항상 아빠한테 전해 들었거든. 나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너야 엄마 밑에서 커서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난 남들 다 있는 엄마를 못 보러 가게 하는 아빠가 좀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너랑 엄마를 찾아온 거야. 쌍둥이라 해서 닮았을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나랑 닮았구나. 신기하네. 처음에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던 남편도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제 핏줄에게 이유 모를 애틋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정말 이런 건지 떨어져 살았는데도 남편과 아주버님은 닮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곤란할 때 고개를 기울이면서 눈을 굴리는 습관이나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 톡톡 치는 버릇까지 TV 다큐에서만 보던 떨어져 살던 쌍둥이들의 닮은 습관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야 남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지만 남편이나 저는 아주버님의 존재가 있는지도 감히 상상조차 못해본 터라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 보니 못 보고 살았던 세월에 비해 할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의 첫 만남은 나쁘지 않게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어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직업마저도 비슷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주버님도 제 남편의 라이벌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세부적으로 하는 일은 다르긴 했지만 그 많고 많은 직업들 중에 하필 둘 다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점도 신기하더군요. 게다가 형님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대형 로펌의 변호사셨어요. 잘 나가는 아내를 만나 인생이 폈다며 아주버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내 자랑을 하셨죠. 아, 나는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라서 민망하네. 미안해, 여보. 아우, 그런 농담하지 마라. 나도 회사 가면 와이프 공무원이라고 얼마나 자랑 많이 하는데. 당신 앞에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그래요.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퇴직 후에도 걱정 없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다들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서 참 좋네. 혹시나 누구 하나 벌이가 해결 안 되는 상황이면 곤란하잖아.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어머님은 특히나 감회가 새로워 보이셨어요. 그래도 그럴 게 연 끊고 살았던 전 남편에게 보낸 아들이었으니 다시 만날 생각을 못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게 안 믿기시는지 어머님은 즐겁게 말씀을 나누시다가도 한 번씩 두 아들을 번갈아가 보며 눈을 깜빡이셨어요. 저도 그 모습을 지켜보니 괜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형,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야? 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뭐 하는 분이신지 어디 사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실은 아버지는 3달 전쯤 건강이 위독해지셔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찾은 거야. 소식이라도 전해야겠다 싶어서. 나는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서 허무하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성인 되고부터 진작에 너랑 엄마를 찾아서 만나볼걸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 그랬구나. 아니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난 게 어디야. 나는 나한테 형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줘서 고마워. 그래, 사실 그 역할은 부모가 돼서 이혜미가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너를 한 번을 안 들여다봤구나. 이혜미가 잘못했다. 앞으로 우리 세 식구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자꾸나. 네, 엄마. 저랑 이 사람이 앞으로 잘해드릴게요. 아주버님께 소식을 듣고는 저희는 다 같이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모셔진 낙골당에도 함께 가고 교류를 자주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사는 동네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더군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세월을 채우려는 아주버님의 노력 때문인지 예전보다 시댁에 방문하는 비율이 훨씬 늘어나게 됐어요. 전에도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신 게 마음에 걸려 다른 집 부부들에 비하면 시댁에 방문하는 주기가 짧은 편이었는데 아주버님까지 합류하게 되니 거의 2주에 한 번꼴로는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 딱히 저를 크게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 시댁은 시댁인 모양인지 방문하는 일정 자체가 저에게는 스케줄로 느껴져서 방문이 잦아지니 좀 피로가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몇 달이야 남편이 워낙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서 괜찮았지만 반복이 되니 방문을 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근데 우리 요새 시댁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지 않아? 안 그래도 우린 자주 갔는데 앞으로는 좀 불필요한 방문은 줄이면 어떨까? 시댁에 가는 약속 때문에 요새 친구들이랑 못 만난 지도 꽤 됐어. 응? 아, 그래.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해. 나 혼자 다녀올게.
그것도 좋긴 한데 우리 같이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나만 안 가면 어머님 성격에 분명히 또 따로 연락이 올 것 같아서. 그럴 것 같긴 한데 당신이야 주말에 만날 친구도 있고 하지만 난 어차피 딱히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재미있고 좋아서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당신은 좀 불편한 거지? 불편하진 않은데 너무 자주 가니까 은근히 피곤해서 아무리 다들 잘 해주신다고 해도 눈치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가 봐. 시댁 식구들이 싫다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라. 알겠어. 그럼 서서히 줄여보자. 나는 밖에서 형이랑 따로 만나보던지 그렇게 할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남편에게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이대로 계속 아주버님네와 어머님과 자주 보는 게 루틴이 되었다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 미리 싹을 자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제 입장을 잘 이해해줘서 아무런 싸움 없이 평화롭게 이야기가 잘 끝났죠. 하지만 그나마 함께 방문을 줄이면 연락이 따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던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안 간지 딱 한 달 되던 날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며느라, 잘 지내지? 네, 어머님.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님도 잘 계시죠? 그래, 그래. 그런데 요새 너희 방문이 왜 이리 뜸하니? 네? 일이 조금 바빠서요. 주말에는 추가 업무하고 하루는 피곤해서 쉬고 하다 보니 시간이 그때만큼 안 나네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기면 찾아뵐게요, 어머님. 아니, 무슨 여유가 있을 때 와. 원래 바빠도 시간 쪼개서 만나는 게 가족 아니야? 정원의 부부는 아직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들르는데. 너도 알겠지만 네 동서가 변호사잖니. 뭐 너도 나름대로 일이 바쁘니 그런 거겠지만 바빠도 그 애가 더 바쁘지. 공무원인 네가 더 바쁘겠어? 자꾸 이러면 나도 사람인지라 좀 서운하다. 정원에 나타나기 전엔 우리 사이 참 좋았는데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잖니.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형님과 아주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서도 왜 내심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았었는지. 가족이라곤 저와 남편, 시어머니밖에 없던 세상에 새로운 자식이 끼어드는 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 최근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긴가민가했던 사실까지 확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긴 했지만 설명하기 힘든 묘한 분위기로 형님을 더 치켜 세워주고 마음에 들어한다는 듯한 느낌을 주시곤 했어요. 당사자가 아니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은근한 부분이라 저 스스로도 헷갈려서 남편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저를 피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머님, 물론 변호사인 형님도 바쁘시겠지만 제 입장에선 저도 일이 바쁜 게 맞고요. 시간을 쪼개서 찾아뵙기엔 체력이 요새 좀 안 좋아져서요. 이런 컨디션으로 어머님을 뵈러 간다고 해도 어머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요. 컨디션 좋을 때 찾아뵙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알겠어. 나도 뭐 피곤하다는데 무리해서 보러 오라는 소린 아니었다. 그냥 나는 조금 서운하니까 알아달란 말이었지.
정원에 부부 있다고 네가 나한테 좀 소홀해진 것 같아서. 너도 알잖니? 내가 너를 딸처럼 예뻐했다는 거. 아무리 정원애가 나한테 애틋한 자식들이라곤 해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정이 있는데 효도라는 게 그렇게 자식이 많다고 반반 나눠서 부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효도인 거야. 효도할 자식이 하나 더 생겼다고 부모 돌보는 걸 그렇게 확 줄여서야 되겠니? 정원의 부부도 요즘 너희 뜸해졌다고 아쉬워하더라. 조만간 시간 내서 올 수 있으면 정원애랑 시간 맞춰서 오렴. 맛있는 요리 해줄 테니. 예전엔 제 앞에서 효도의 효자도 꺼내기 조심스러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당당하게 효도를 운운하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님께서 태도가 달라지신 건 아주버님네 영향이 큰 것 같았어요. 그동안 못 뵙고 살아왔던 만큼 효도하겠다는 걸 늘 강조하셨는데 그때마다 형님까지 묶어서 효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그러면 좀 싫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런 제 성향을 알아서인지 아주버님이 나타나긴 전엔 어머님께서도 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안 간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이리 뜸하냐는 소리는 하지도 않으실 뿐이었죠. 잊지 않고 자주 방문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던 분이라 더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던 분이었는데 아주버님께서 무슨 효도를 대체 얼마나 잘 하고 계신 건지는 몰라도 다른 전형적인 시부모님과 다를 바 없이 변해가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저 역시 어머님 말씀대로 그동안 쌓아온 좋은 관계, 좋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어머님이 그렇게 마냥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저 변해버린 태도가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정도였죠. 어머님 입장에선 저희가 변했다고 느끼실 수 있겠다 생각하니 그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어머님. 바쁜 거 정리하고 조만간 남편이랑 시간 맞춰서 찾아뵐게요. 웬만하면 겨우 늘려놓은 시댁 가는 주기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길래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어머님 댁에 방문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어머님께서는 정원에도 이때 온다며 설레발을 잔뜩 치셨던지라 왜인지 당연하게 아주버님네가 먼저 와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아주버님네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주버님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저녁에 나올 거야. 걔넨 자주 오는 대신 저녁에만 잠깐 들렀다 가더라. 아, 그래요? 우리 청호가 어린 시절부터 쭉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못 먹고 자랐잖니.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해주면 그렇게나 좋아하더라고. 평일에도 저녁 때쯤 와서는 맨날 집밥을 해달라고 하더라. 역시 괜히 엄마 손맛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니라나 뭐라나. 게다가 걔 와이프도 변호사라 일이 바빠서 살림을 거의 못한다더라. 둘이 있으면 맨날 배달 음식이나 외식 아니면 라면이래. 내가 그 꼴을 볼 수 있겠니? 그럴 바엔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으라고 했지. 아, 그래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응? 아, 아니. 그래서 자주 온다기보단 밥은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고 걔네는 나 보러 오는 거지. 어머님은 놀라서 둘러대셨지만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금방 털어내버렸죠. 저나 제 남편 상식엔 시댁에 방문할 거면 낮부터 와서 쭉 시간을 보내다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게 어머님을 뵙는 루틴이었거든요. 저녁쯤에 와서 저녁밥 먹고 헤어진다 치면 식사 후 잠깐 티타임을 가진다 해도 길어봐야 4시간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고작 그 시간 보겠다고 어머님께 저녁상을 매번 차리게 하는 건 안 찾아뵙는 것보다 더 고생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다고 하시는 일인 것 같으니 그것도 넘겼죠. 그래서 평소처럼 어머님과 카페도 가고 산책도 하며 시간을 보낸 후 저녁이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우리 큰아들 왔니? 아주버님께 현관 비밀번호까지 공유한 건지 갑자기 들이닥치듯 들어오신 아주버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얼떨결에 일어나 인사를 하는데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형님은요? 아, 와이프는 오늘 일이 바빠서 못 왔고 나만 왔어요. 근데 엄마, 음식 냄새가 안 나네요. 아직 저녁 안 했어? 나 배고프니까 도착하기 전에 좀 차려달라니까. 아유, 내가 할 거였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지. 근데 얘들이 괜히 나 밥하지 말고 나가서 먹자잖아.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아, 외식 지겨운데.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은데. 근처에 맛있는 횟집이 있어서 예약해놨어요.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애도 아니고 집밥 타령하는 아주버님의 모습이 가관이더라고요. 표정이 굳어지려는 걸 애써 풀고 타이르니 아주버님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따라 나섰어요. 식사를 하며 어색했던 분위기가 좀 풀어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엄마, 혹시 내 와이프 애 가지면 우리 집에서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모시고 살게. 뭐야, 형? 형수님 임신하셨어? 저는 당연히 어머님이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선 평생을 혼자 남편도 없이 아들을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셔서 저희에게도 혹시나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 부부는 많이 못 도와줄 것 같다고 못을 박으셨거든요. 저야 처음부터 시댁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어서 별 상관 없었어요. 시댁에서 육아를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 당연하다는 듯 질문하는 아주버님의 태도도 당황스러운데 더 당황스러운 건 어머님의 대답이었어요. 아유, 그래? 그럼 내가 봐줘야지 어떡하니? 그죠? 내가 웬만하면 일 그만두라고 하겠는데 마누라가 변호사니까 그만두란 소리를 못하겠네. 벌어도 우리 마누라가 더 버니까. 우리 마누라는 평생 일을 해야 돼. 그러려면 애만 후딱 낳고 빨리 복귀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알겠다. 엄마, 애 보는 건 이자에 해방됐는데 절대 싫으시다고 하셨었잖아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 하자 어머님이 울듯 말듯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니? 도움받을 곳이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얘 말 맞다나 며느리가 변호사니 일을 관두게 하기도 아깝고. 아니, 무슨 직업 봐가면서 애 봐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형, 엄마가 어릴 때 아빠도 없이 나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잖아. 엄마 나 성인 되자마자 이제 해방이라고 엄청 좋아하셨어. 아기 보는 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형수님 친정 쪽에 도움을 받거나 베이비시터를 써도 되잖아. 장모님한테 맡기면 너무 눈치가 보이잖아. 마누라 일하느라 바빠서 내가 애 픽업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불편해서 어떡하라고. 가뜩이나 나 엄마 없이 자랐다고 그쪽에서 자기 딸 아까운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엄청 싫어하는데. 그리고 베이비시터들은 요새 애들 학대한다고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맡겨. 그래, 걱정 마라. 한 번 해봤는데 두 번을 못하겠니. 그리고 이번엔 완전히 나 혼자도 아니고 애들 일할 동안만 봐주고 나는 퇴근하면 되니까 괜찮아.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머님 낯빛은 잿빛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몇 번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니 알겠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엄마 없이 자란 것에 대한 한을 어머님께 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그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쩔쩔 매고 계신 것 같았고요. 아주버님은 저녁만 먹고 또 집안일을 해야 한다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자주 방문한다더니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밥만 먹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남편도 저랑 생각이 같은 것 같았어요. 엄마, 애 봐주기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마음 쓰여서 거절을 안 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육아하면 골병 드는데 엄마 나이에 애 보면 손목 허리 다 나갈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애가 장인장모 눈치 보게 어떻게 만드니? 나 없이 자라서 결혼할 때 반대도 심하게 당했다던데. 이제 와서라도 내가 애미 노릇을 해줘야지. 어머님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어머님을 말렸지만 어머님은 저희 말은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형님은 아들을 출산하셨고 어머님은 정말로 형님네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대리 육아를 시작하신 지 2년쯤 지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셨죠.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보려니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 손목이 저릿저릿하니 애를 안아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게 엄마는 무리하지 말라니까. 지금이라도 시터 구하라고 제가 대신 말해줘요. 그러지 마라. 괜히 그랬다가 싸움 날라. 아니, 엄마 아빠 이혼해서 엄마 없이 자란 게 엄마만의 잘못이에요? 아빠도 잘못 있는데 왜 형은 엄마한테만 이래요? 네 형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너희는 그냥 내 하소연이나 들어줘라.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이고 내 딸처럼 여기는 며느리는 너희밖에 없다. 내가 왜 괜히 그렇게 힘들게 애 봐주고 밤엔 하루도 안 얻어자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줄 아니? 아휴, 남의 집이라 생각하니 불편해서 잘 수가 있어야지. 니네 집이라면 모를까. 아무튼 내가 진짜 자식으로 생각하는 건 니네뿐이다. 슬픈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참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좀 예전 같은 마음가짐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어떻게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저희 부부가 어머님께 잘해드리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죠. 예전처럼 자주 찾아뵙고 최대한 어머님 컨디션 맞춰드리고 노력하자. 형님과 아주버님이 나타나기 전과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저희 셋만은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가끔 어머님의 하소연이 듣기 싫을 때도 많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죠. 저희 부부가
아무리 아주버님네 하고 있는 희생을 멈추시라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젊은 시절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도무지 빠져나오질 못했으니까요. 여보, 근데 나 가끔 화가 나. 왜? 아니, 솔직히 막말로 엄마한테 진짜로 잘해드리는 건 나랑 당신이잖아. 근데 엄마 말로는 우리가 최고라고 하면서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는 완전히 받기만 하시면서 형네 부부한테는 희생만 하잖아. 우리가 아기 낳으면 엄마가 봐주시겠어? 어차피 우리가 먼저 부탁하지도 않을 거긴 하지만 형네랑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엄마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아빠 없이 자란 건 마찬가지인데 그 세월을 돌아가신 아빠가 보상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형한테는 못해줘서 안달이야? 따지고 보면 내가 더 불쌍한 거 아니야? 형은 이제라도 엄마가 생겼지만 난 아니니까.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가 나서서 아주버님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늦게라도 부모 역할 하시는 것에 내심 만족하고 계신 걸 수도 있잖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다고 우리한테 못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라도 고맙고 미안한 거 아시니까. 어머님도 고생만 하시는데 마냥 좋아서 하시는 건 아닐 거야. 알겠어. 이해해 볼게. 당신은 정말 속이 깊은 것 같아. 내가 속이 좁은 건가? 아니야. 나도 당신 입장이면 당신처럼 생각했을 거야. 어머님도 어머님 상황이 있으니까 이해해 드리자는 거지. 그렇게 남편을 다독인 것이 무색하게도 어머님은 저희 부부에게 말로는 참 고맙다, 니네밖에 없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아주버님 내 편의를 우선으로 하시곤 해서 저희를 꼭 서운하게 만들곤 했죠. 사람이다 보니 저희도 화가 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많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서로를 다독여가며 어머님께 잘해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재산 분할에 관해서 할 말이 있다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어머님께선 아버지에게 물려받으신 재산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남편은 내심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어머님께 잘해드렸으면 더 잘해드렸고 비교적 어머님을 고생시키는 일이 없었던 데다 키워온 정이 있으니 그래도 저희 쪽에 더 재산을 더 주시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래도 네 형이 우리 집안 장남이니까 재산을 좀 많이 물려주려고 한다. 네? 뭐라고요? 엄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빠 재산은 형이 다 받았는데 엄마 재산도 형한테 간다고요? 전부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집안 장남인데 너보다 적게 줄 수는 없잖니. 아니, 장남은 무슨 장남이에요? 그래봤자 몇 초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형인데. 제가 끼어들 자리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요, 어머님. 그건 정말 이유라고 하기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감정이 격앙되는 것 같아 한마디 거들었는데 어머님께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납득을 못하겠다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마. 나야 있는 재산 다 쓰면 이제 빈털털이라지만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하고 경제력 있는 애가 첫째 며느리잖니? 저 집에 재산을 줘야 관리도 잘할 거고 뒤탈이 없을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야. 우리 나이에 사람 만나면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 말곤 할 게 없는데 저보다 더한 자랑이 없더구나. 물론 내가 둘째 며느리 너도 많이 예뻐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맡겼을 때 잘 관리해 줄 사람은 첫째인 것 같아서.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변호사면 다 돈 관리를 잘하나요? 저도 공무원이에요. 어머님이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해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아들끼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인지 며느리의 직업까지 운운하며 능력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태도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이 변호사랑 같니? 공시도 붙기 어렵다지만 사법고시는 더하지. 게다가 내 꿈이 변호사, 검사, 법정 일 하는 자식을 갖는 거였는데 첫째 며느리가 그 꿈을 이뤄줬잖니. 그러니까 밀어주는 게 맞지. 원래 집안에 잘난 놈이 하나 있으면 그 놈한테 다 투자하는 게 맞는 거야.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이 사람이 잘해드린 건 생각도 안 나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한테 이러세요? 이러려고 저희한텐 절대 안 해주겠다고 한 손주 육아도 해주신 거예요? 너희한테 미안하게 됐지만 이게 집안을 위한 길이야. 나도 이제 늙었고 남편도 없는데 나 하나 돌봐줄 사람은 필요하지 않겠니? 어머님, 형님네 집은 불편해서 하루도 못 자고 오겠다고 하셨으면서 같이 사시게요? 그거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집도 저쪽이 더 넓고 쾌적하니까 오래 살 거 생각하면 첫째네 사는 게 낫지 않니? 너희도 내가 들어가면 집이 좁게 느껴질 테니까. 안 그러니? 조곤조곤 본인의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노발대발하는 남편을 이끌고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어머님한테 실망한 모양인지 발걸음을 끊다시피 했어요. 저 역시 제 직업을 걸고 넘어진 어머님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지라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고 중재할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어머님께서 아파트 한 채를 아주버님과 형님의 명의로 해주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저희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기분이었어요. 재산을 받고자 잘해드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드린 게 다른데 저쪽 며느리 직업이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저 집에 잘 보이려고 손목 나가도록 손주를 봐주고 재산까지 갖다 바치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서운해진 만큼 마음이 멀어져 어머님께 방문하는 횟수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어요. 어머님도 저희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는지 전처럼 왜 안 찾아오냐고 닥달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나 싶었는데 2년 뒤쯤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의 손엔 커다란 캐리어와 짐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쎄한 기운을 감지했죠. 내 더 이상 쟤네하고는 못 살겠다. 네? 저희는 어머님과 서먹해진 지 오래라 어머님께서 아주버님네 살고 계신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반년 전부터 어머님께서 아주버님네 들어가서 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쟤네들은 해도 너무해. 특히 첫째 며느리. 걔는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그렇지 나를 아주 가정부의 육아 도우미로 본다니까. 매사에 감사한 건 하나도 없고 당연하게만 여기고 내가 더 이상은 그런 취급받고 못 산다. 그 집에 있으니 너랑 선호 생각이 어찌나 많이 나든지.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니네 집에서 사는 게 편하겠어. 오늘부터 나 여기서 지내련다. 저희의 의견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작정 짐 싸들고 찾아와 여기서 지내겠다고 선포하시는 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되어 화를 내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머님이 저희랑 살기엔 저희 집이 좁다고.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어머님 재워드릴 방이 없어요, 저희는. 아무 방이나 하나 내주면 되잖니. 방 정리는 천천히 하면 되니까 이불 깔고 누울 공간만 있으면 된다. 아니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지내겠다고 하시면 저희도 되게 곤란해요. 그리고 막말로 공무원 며느리한테 빨대 꽂을 게 어딨다고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에 재산도 물려받아 부자된 며느리한테 가서 비위 맞춰드리고 쾌적하고 넓은 집에서 지내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거는 이미 저희는 어머님께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부질없게 만든 건 어머님 아니세요? 효도는 저희한테 다 받으시고 재산은 아주버님네 다 드리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시면 저희가 뭐 반겨드릴 줄 아셨어요? 적어도 어머님께 잘해드린 보람은 있게 서운하진 않게는 해주셨어야죠. 얼른 돌아가세요. 절대 저희 집에서 어머님이 같이 사실 일은 없을 테니까. 뭐? 너 이거 선호랑도 얘기가 된 거야? 선호는 어딨니? 선호야, 내 아들. 선호 씨는 출장가 있어서 당분간 집에 없어요. 어머님도 주무실 곳 알아서 잘 구해보세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실망은 선호 씨가 더했음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효도는 재산 물려준 집에 가서 받으세요. 그럼 이만 문 닫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아버리니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연락 안 하고 지낸 지도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나타나 같이 지내자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선호 씨는 화는커녕 잘했다고 제 어깨를 두드려 주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크게 화를 냈을지도 모른다면서. 당신이 그 정도에서 끝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잘하는 자식한테 보상은 못 해줄 망정 서운함이 쌓이게는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님의 그릇된 판단이 평생 효도할 자식 하나를 잃게 만들었네요. 자식한테 대접 못 받는 부모님들은 잘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TV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자극적인 사이다 얘기는 아니지만 살면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그 액션을 취해볼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꾹 참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다 하고 살아야겠어요. 시댁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지 말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소리를 내세요. 바뀌는 건 없을지라도 이 속 시원함이 꽤 오래 가서 화병 나는 것만은 막아주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막대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나쁜 것이 맞지만 이제 며느리들이 나쁜 말, 안 들어도 될 말 들어가며 참고만 사는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잖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